그 여자를 우리 회사에 추천한 사람이 내 남편이었어요. 늦은 오후의 회의실,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인사기획팀장 이수연의 손에 들린 이력서가 미세하게 떨렸다. 추천인 란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김준호. 그녀의 남편이었다. 수연의 시선이 유리창 너머로 향했다. 저편 사무실에서 막 입사한 계약직 신입사원 정인아가 동료들과 환하게 웃고 있었다. 26의 그녀는 긴 생머리를 귀 뒤로 넘기며 누군가의 농담에 고개를 젖히고 웃었다. 그 모습이 묘하게 익숙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수연의 손끝에서 작은 파문이 일었다. 검은 액체 표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회의실 벽시계가 5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었고 정인아는 벌써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수연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부터 지켜보기로. 저는 그날 모든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가기 시작한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결혼 7년 차, 남편은 고등학교 국어교사였고 저희는 아이 없이 둘이서 살아가는 부부였죠. 남들이 보기엔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가정이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무료로 더 많은 이야기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초순, 단풍이 막 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인사기획팀에 계약직 채용 공고가 났어요. 서류 심사부터 제가 담당했는데 15명의 지원자 중에서 정인아라는 이름이 유독 눈에 띄었죠. 깔끔한 이력서, 탄탄한 자기소개서, 그리고 추천서까지. 처음엔 그저 준비를 잘해온 지원자라고만 생각했어요. 추천인이 제 남편인 줄도 모르고요. 면접 날 아침 회의실에서 서류를 다시 검토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추천인 란에 그 이름을 김준호, 제 남편과 동명이인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연락처까지 똑같았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지만 이미 면접 시작 5분 전이었습니다. 노크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정인아가 들어왔죠. 네이비색 정장, 흰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인사를 하는 그녀의 목소리가 맑고 또렷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인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녀와 눈이 마주쳤는데 뭐랄까요? 그 눈빛 속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단순한 면접의 긴장감과는 달랐죠. 면접 중간에 제가 물었습니다. 추천인과는 어떤 관계세요? 정인아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움직였어요. 고3 때 은사님이세요. 제 인생의 은인이시죠. 그녀의 목소리에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면접관들 눈치를 보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계속 생각났어요. 정인아의 표정, 목소리, 그리고 그 떨리던 손가락.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소파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정인아라는 사람 면접 봤는데 당신이 추천했더라. 남편의 손에 들린 리모컨이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했죠. 아, 맞아. 선배 교사 부탁으로 추천서 써줬어. 괜찮은 애라고 하던데. 면접은 잘 봤어? 그 태연한 목소리가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추천하는 걸 꺼려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인아는 최종 합격했습니다. 제가 결정했죠. 이상하게도 그녀를 가까이서 지켜보고 싶었어요. 무슨 관계인지, 왜 우리 회사에 왔는지. 첫 출근 날 정인아는 작은 화분을 들고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며 웃는 얼굴이 참 밝았어요. 그런데 입사 열흘째 되던 날 우연히 목격하게 됩니다. 점심시간 회사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던 중이었어요. 창밖으로 정인아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 남편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의 손이 정인아의 어깨에 살짝 닿았다가 떨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김밥을 놓고 그대로 편의점을 나왔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 뒤였죠. 그날 오후 정인아는 얼굴이 상기된 채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볼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입술에는 번진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부서 회식이 있던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2차로 간 호프집에서 정인아가 제 옆자리에 앉았어요. 맥주잔을 기울이며 그녀가 말했죠. 팀장님, 정말 감사해요. 이 회사 들어온 게 꿈만 같아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선생님, 아니, 팀장님, 남편분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인생을 바꿔주신 분이거든요. 인생을 바꿔줬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바꿔줬다는 걸까요? 취중이라 더 물어볼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다음 주 월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회사 보안팀의 CCTV를 확인하기로. 인사팀장 권한으로 열람이 가능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저녁 6시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지하 2층 주차장. 정인아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어딘가로 걸어갔어요. 그곳엔 제 남편의 회색 소나타가 있었고 정인아는 망설임 없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차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10분쯤 후 시동이 걸렸고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갔죠. 그날 밤 남편은 11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길어졌다고 했죠. 하지만 그의 셔츠 깃에선 낯선 향수 냄새가 났고 입술엔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인아의 SNS를 뒤지던 중 5년 전 게시물을 발견한 거예요. 흐릿한 사진 한 장, 누군가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였는데 그 필체가 낯익었습니다. 2장 마이너스 일상 속의 균열 평온함 뒤의 그림자. 월요일 아침 7시 이수연의 알람이 울렸다. 침대 옆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김준호는 새벽 6시면 일어나 조깅을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 7년째 변하지 않는 일상이었다. 수연은 느릿하게 몸을 일으켜 커튼을 열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단지의 조경수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동안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다. 그의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었고 회색 운동복은 등 부분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샤워하고 올게. 커피 향 좋네. 그가 웃으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아 토스트를 먹는 동안 준호는 신문을 읽고 있었다. 가끔 안경을 치켜 올리며 기사에 집중하는 모습이 여전히 지적으로 보였다. 수연은 커피잔을 들고 그를 바라봤다.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 저녁 같이 먹고 싶은데. 준호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은 야자 감독이라 늦을 것 같아. 미안. 그 순간 수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난주에도 야자 감독이 3번이나 있었다. 평소보다 확실히 많았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 알았어. 그럼 혼자 먹을게. 준호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봤다. 왜? 무슨 일 있어?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고 싶었어. 회사에 도착한 수연은 평소보다 일찍 자리에 앉았다. 사무실엔 아직 몇 명만 출근한 상태였다. 정인아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보통 9시 정각에 출근했다. 수연은 컴퓨터를 켜고 메일을 확인하는 척하며 입구 쪽을 계속 주시했다. 8시 58분 정인아가 들어왔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하얀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머리는 높게 묶어 올렸고 목덜미가 드러나 있었다. 그녀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놓을 때 수연은 정인아의 목 뒤쪽에 작은 붉은 자국을 발견했다. 벌레 물린 자국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아니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수연은 일부러 정인아 근처 테이블에 앉았다. 정인아는 동료들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주말에 뭐 했냐는 질문에 그녀는 그냥 집에서 쉬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목에 새로 생긴 은색 팔찌가 수연의 눈에 들어왔다. 티파니 제품이었다. 신입계약직 직원이 사기엔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오후 3시 정인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다. 수연도 자연스럽게 뒤따라갔다. 화장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는 정인아의 모습이 보였다. 진한 코랄 색상이었다. 정인아가 거울로 수연을 발견하고 돌아봤다. 아, 팀장님. 그녀가 어색하게 웃었다. 립스틱 색 예쁘네요. 수연이 말했다. 정인아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감사합니다. 친구가 선물해줬어요. 수연은 거울을 보며 자신의 머리를 매만졌다. 그래요? 좋은 친구네요. 비싸 보이는데. 정인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냥 특별한 날이라고 해서요. 자리로 돌아온 수연은 정인아의 모니터를 슬쩍 봤다. 엑셀 작업 중이었는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카카오톡 아이콘에 숫자 3이 떠 있었다. 누군가와 활발히 대화 중인 것 같았다. 정인아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의 책상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발견했다. 안에는 작은 향수병이 보였다. 조말론 제품이었다. 퇴근 시간이 가까워오자 수연은 일부러 야근을 하기로 했다. 정인아의 퇴근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6시 정각 정인아가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조심해서 가세요. 창문으로 회사 앞 도로가 내려다 보였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5분쯤 후 정인아가 건물에서 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고 누군가와 통화하며 걷고 있었다. 표정이 환하게 밝았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회색 소나타가 천천히 다가왔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인아가 차에 타는 순간 수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남편이었다. 여보, 나 오늘 늦는다고 했지? 동료 선생님이랑 저녁 약속이 생겨서 더 늦을 것 같아.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수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알았어. 동료 선생님은 누구야? 준호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냥 같은 학년 선생님이야. 남자야.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수연은 계속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소나타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를 껐다. 가방을 들고 일어서려는 순간 정인아의 자리에 놓인 수첩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진 페이지에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휴대폰을 꺼냈다. 남편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열었다. 마지막 대화는 오전에 주고받은 짧은 안부였다. 그녀는 정인아의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여러 개의 계정이 나왔지만 프로필 사진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정인아의 프로필 상태 메시지엔 음표 이모티콘과 함께 짧은 문구가 있었다. 특별한 날들의 연속. 집에 도착한 수연은 냉장고에서 샐러드 재료를 꺼냈다. 혼자 먹는 저녁이 익숙해진 지 오래였다. TV를 켜고 뉴스를 보며 식사를 했다. 9시가 넘었지만 남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와인 한 잔을 따라 소파에 앉았다. 결혼 앨범이 놓인 거실장을 바라봤다. 7년 전 행복했던 그들의 모습이 액자 속에 갇혀 있었다. 10시 30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 있었다. 술을 마신 것 같았다. 아직 안 잤어? 미안, 늦었지? 수연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재미있었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선생님들이랑 있으면 다 학교 얘기만 하니까. 준호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이 떨어졌다. 수연이 주워봤다. 강남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다. 2명이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의 음식이 주문되어 있었다. 와인도 한 병. 결제 시간은 8시 45분이었다. 동료 선생님과의 저녁치곤 너무 낭만적인 선택이었다. 침실로 들어온 준호는 평소처럼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잘 자. 내일 아침엔 일찍 나가야 해서 못 볼 것 같아. 수연은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래, 잘 자. 불이 꺼진 침실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준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기 시작했지만 수연은 잠들 수 없었다. 새벽 2시 수연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켜고 정인아의 SNS를 다시 찾았다. 과거 게시물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올라온 글을 발견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만난 가장 특별한 인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은 없었지만 좋아요가 하나 있었다. 아이디를 클릭해봤지만 비공개 계정이었다. 하지만 프로필명이 있었다. 전천 980. 준호의 영문 이름과 출생연도였다. 화요일 오전 회의실, 부서, 정례회의가 진행 중이었다. 이수연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며 팀원들의 얼굴을 하나씩 살폈다. 정인아는 노트에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왼손 약지에 반창고가 붙어 있는 게 보였다. 수연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다. 회의가 끝나고 팀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갈 때 김대리가 정인아에게 물었다. 손 다쳤어요? 정인아가 반창고를 만지며 대답했다. 아, 어제 요리하다가 칼에 베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김대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해야죠. 혼자 사는데 다치면 힘들어요. 정인아의 표정이 순간 묘하게 변했다. 네, 조심할게요. 수연은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정인아가 요리를 한다. 평소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녀가 그것도 칼에 베일 정도로 서투르게 누군가를 위한 요리였을까? 수연은 파일을 덮으며 회의실을 나왔다. 점심시간 수연은 일부러 외근을 나갔다. 목적지는 남편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였다. 정문 경비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교무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점심시간에 활기찬 학교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교무실 문을 열자 몇몇 선생님들이 보였다. 준호는 창가 자리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쓰고 있었다. 수연을 발견한 그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다. 여보, 여기 웬일이야? 수연이 도시락 가방을 들어 보였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들렀어. 같이 점심 먹을까 해서. 옆자리 여선생님이 부러운 듯 말했다. 와, 사모님이 직접 도시락을 싸오시다니. 부럽네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수연의 어깨를 감쌌다. 가끔 이러거든요. 과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미소를 지으며 주변을 살폈다. 준호의 책상 위엔 학생들의 과제물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 옆에 커피잔과 함께 작은 초콜릿 상자가 놓여 있었다. 학교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는 동안 준호는 계속 시계를 확인했다. 수연이 물었다. 바빠? 불편하면 먼저 들어가도 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오후에 특별 수업이 있어서. 수연은 김밥을 한 입 베어 물며 물었다. 요즘 학생들 지도하기 힘들지? 준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힘들긴 해도 보람 있어. 특히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면 뿌듯하고. 수연이 그를 바라봤다. 예전에 과외했던 학생들은 잘 지내? 가끔 연락 오고 그래? 준호의 젓가락이 멈췄다. 글쎄, 가끔 명절에 인사 정도? 왜 갑자기? 수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그냥 우리 부서에 새로운 정인아가 당신 제자였다고 하더라고. 고맙다고 인사 전해달래. 준호가 김밥을 목으로 넘기며 말했다. 아, 그래. 그 친구 잘 적응하고 있어?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응, 아주 잘하고 있어. 똑똑하더라. 회사로 돌아온 수연은 인사 파일을 다시 확인했다. 정인아의 주소지는 회사에서 지하철로 4정거장 떨어진 원룸촌이었다. 그런데 비상연락처에 적힌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외곽이었다. 고등학교도 그 지역이었다. 그렇다면 준호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된 걸까? 오후 4시 수연은 보안팀에 들렀다. 지난주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보안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무슨 일 있으십니까? 인사 검증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해서요. 수연은 간단히 답하고 모니터 앞에 앉았다.
월요일 저녁 6시부터 7시까지의 주차장 영상을 돌려봤다. 정인아가 준호의 차에 타는 장면이 다시 나왔다.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했다. 차 안에서 정인아가 먼저 준호의 손을 잡는 게 보였다. 준호는 처음엔 망설이다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정인아가 고개를 준호의 어깨에 기댄 채로 차는 출발했다. 수연은 영상을 USB에 저장했다. 증거 수집의 시작이었다. 보안팀을 나오며 그녀는 휴대폰을 꺼냈다. 사설탐정 사무소 번호를 검색했다가 다시 화면을 껐다. 아직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 저녁 7시 수연은 퇴근하는 척하며 건물을 나왔다가 다시 돌아왔다. 비상계단을 통해 다른 층으로 이동한 뒤 창문으로 주차장을 내려다봤다. 30분쯤 지났을까? 준호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엔 정인아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준호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수연은 급히 계단을 내려가 로비 한쪽에 숨었다. 준호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층수 표시판을 보니 수연의 부서가 있는 층에서 멈췄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가 왜 여기에 온 걸까? 10분 후 준호와 정인아가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정인아는 퇴근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주차장으로 향했다. 정인아가 먼저 말했다. 오늘은 정말 집에 가야 해요.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알았어. 그래도 밥은 먹고 가자.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천천히 로비를 나와 자신의 차로 향했다.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회색 소나타는 강남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어제 영수증에 있던 그 레스토랑일까? 신호등에 멈춰 선 동안 수연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언제부터인가 생긴 눈가 주름, 퍼진 모공, 칙칙한 피부톤. 35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그녀는 한 번도 남편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믿음이 깨지는 순간은 이렇게 허망한 것이었다. 앞차가 우회전을 했다. 예상대로 그 레스토랑 방향이었다. 수연은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 대신 그녀는 차를 돌려 다른 곳으로 향했다. 정인아의 원룸 주소지였다. 원룸 건물 앞에 도착한 수연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3층짜리 빌라 형태의 건물이었다. 1층엔 편의점이 있었고 2층과 3층이 원룸으로 되어 있었다. 정인아의 호수는 301호, 3층 맨 끝 방이었다. 창문엔 불이 꺼져 있었다. 편의점에 들어가 물을 사며 수연은 알바생에게 물었다. 혹시 301호 사는 분 자주 보세요? 알바생이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젊은 여자분인데 저녁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주말에도 거의 없고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편의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은 라디오를 켰다. 사연 신청 프로그램이 흘러나왔다. 누군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고 있다는 사연이었다. DJ가 조언했다. 섣부른 의심보다는 대화로 풀어가세요. 하지만 수연은 알고 있었다. 어떤 진실은 대화로 풀 수 없다는 것을. 11시가 넘어 준호가 돌아왔다. 평소보다 더 늦었다. 그는 피곤한 듯 소파에 몸을 던졌다. 수연이 물 한 잔을 건네며 물었다. 오늘도 회식이었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교감 선생님 생일이라서. 수연은 그의 옆에 앉았다. 그래, 즐거웠겠네.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지? 다음 주부터는 일찍 올게. 수연은 그의 손을 빼지 않았다. 하지만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았다. 괜찮아. 당신도 바쁜 거 아니까. 준호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이해해줘서. 침실로 들어가며 수연은 준호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화면이 켜져 있었고 카톡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보이지 않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가 보였다. 잘 들어가셨어요? 오늘 정말. 뒷부분은 잘려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결심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정인아에 대해 더 알아봐야 했다. 새벽 3시
준호의 핸드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수연은 잠든 척하며 지켜봤다. 준호가 잠결에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다시 엎어놓고 잠들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엔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일찍 일어나 준호의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봤다. 학생들 과제물, 시험지, 그리고 한 권의 일기장이 있었다. 일기장을 펼치려는 순간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찾아? 수연이 돌아봤다. 준호가 문가에 서 있었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스테이플러 찾고 있었어. 준호가 책상 위를 가리켰다. 거기 있잖아. 수연은 스테이플러를 집어들며 말했다. 아, 미안. 못 봤네. 그녀가 서재를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물었다. 수연아, 혹시 무슨 일 있어? 수연은 잠시 멈춰 섰다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왜? 준호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요즘 좀 이상해 보여서.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 수연은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그 눈동자 속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죄책감? 아니면 여전한 거짓말? 그때 준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학교라고 떴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서재로 들어갔다. 네, 김 선생님. 아, 그 학생이요? 문이 닫히고 목소리가 멀어졌다. 수연은 복도에 서서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오늘 정인아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수요일 오전 이수연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정인아의 인사 파일을 다시 꺼내 들었다.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대학 성적 증명서, 이전 직장 경력 증명서, 모든 서류를 차례로 살펴봤다. 그러다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정인아의 고3 때 주소지가 2번 바뀌어 있었다. 한 번은 2018년 3월, 또 한 번은 같은 해 9월이었다. 인사팀 회의가 끝난 후 수연은 정인아를 따로 불렀다. 정인아 씨, 잠깐 시간 있어요? 인사 서류 관련해서 확인할 게 있어서요. 정인아가 긴장한 표정으로 팀장실로 들어왔다. 문이 닫히자 수연은 서류를 펼쳤다. 고3 때 이사를 2번 하셨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인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부모님이 그때 사업이 어려워지셔서요. 집을 옮겨야 했어요.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힘든 시기였겠네요. 수능 준비하는데 집안 사정까지. 정인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아니었으면.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때 아니었으면? 수연이 부드럽게 물었다. 정인아가 고개를 숙였다. 아니요, 그냥 좋은 분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수연은 펜을 놓으며 말했다. 김준호 선생님 말씀이죠? 정인아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네, 선생님이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정인아가 당황한 듯 대답했다. 그냥 진학 상담이랑 공부법 같은 거요. 무료로 지도해 주셨어요. 수연이 서류를 덮으며 말했다. 그래요. 참 고마운 분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 회사에 지원하셨어요? 다른 곳도 많은데. 정인아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냥 좋은 회사라고 들어서요.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다고 하셔서.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알겠어요. 가보세요. 정인아가 급하게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다. 문이 닫힌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점심시간 수연은 외출을 했다. 목적지는 정인아의 고등학교였다. 교문 앞 경비실에서 졸업생 확인차 왔다고 하자 경비원이 행정실로 안내해줬다. 행정실 직원은 친절하게 대해줬다. 2018년 졸업생이요? 잠시만요. 컴퓨터를 확인하던 직원이 말했다. 정인아 학생 맞네요. 3학년 때 전학 왔다가 졸업했어요. 전학이요? 수연이 놀란 듯 물었다. 네, 3월에 전학 왔어요. 원래 다른 지역에서 다니다가. 아, 그때 담임 선생님이 박 선생님이셨는데 작년에 정년퇴직하셨어요. 수연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회사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해서요. 박 선생님과의 통화는 의외의 정보를 가져다 줬다. 정인아요?
기억하죠. 참 안 됐던 학생이었어요. 부모님 사업 실패로 갑자기 전학 왔는데 적응도 힘들어하고 그런데 2학기부터 갑자기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누군가 과외를 해주는 것 같았어요. 수연이 물었다. 혹시 누가 과외를 했는지 아세요? 박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국어 성적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아마 국어 과외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학생 가끔 서울로 간다고 했거든요. 주말마다. 가족이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닌데. 회사로 돌아온 수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18년 준호와 자신이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그의 준호는 주말마다 학교 연수나 세미나가 있다고 자주 나갔었다. 그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신혼의 믿음이 아직 견고했으니까. 오후 4시 부서 전체 메신저에 공지가 떴다. 오늘 저녁 회식 있습니다. 6시 반 회사 앞 한정식집. 수연이 올린 공지였다. 정인아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는 듯했다. 회식 자리에서 수연은 일부러 정인아 옆자리에 앉았다. 팀원들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동안 수연은 정인아에게 술을 권했다. 정인아 씨, 요즘 적응은 다 했어요? 정인아가 어색하게 웃었다. 네, 팀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수연이 소주잔을 들며 말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없어요? 젊은데 연애도 해야죠. 정인아의 손이 잠시 경직됐다. 아직 없어요. 일 배우는 게 우선이라. 옆에 있던 김대리가 끼어들었다. 에이, 정인아 씨 같은 미인이 남자친구가 없을 리가요. 숨기는 거 아니에요? 정인아가 손사래를 쳤다. 정말 없어요. 저 연애 같은 거 잘 못해요. 수연이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그래요? 근데 가끔 보면 누군가 데리러 오는 것 같던데. 정인아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건 그냥 아는 분이에요.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수연은 일부러 발라드를 불렀다. 사랑했지만 가사 하나하나에 감정을 실어 부르는 동안 정인아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핸드폰 화면을 계속 확인하는 그녀의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밤 10시 회식이 끝났다. 팀원들이 하나둘 택시를 잡아타고 흩어졌다. 수연은 정인아와 나란히 서 있었다. 같이 택시 타고 갈까요? 정인아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누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요. 수연이 물었다. 그 아는 분이요? 그때 익숙한 회색 소나타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엔 준호가 앉아 있었다. 그는 아내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수연이 차로 다가가며 말했다. 여보, 회식 끝나고 나오는 길인데 정인아 씨 데리러 왔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대답했다. 아, 그냥 지나가다가 집에 가는 길에 회사 앞이라 들렀어. 당신 회식인 줄 알고. 수연이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럼 정인아 씨도 같이 태워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니까. 세 사람이 탄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백미러로 보이는 준호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정인아는 뒷좌석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수연만이 태연하게 말했다. 정인아 씨 집이 어디라고 했죠? 정인아가 작은 목소리로 주소를 말했다. 준호가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고도 그 방향으로 차를 몰았다. 수연이 남편을 바라봤다. 내비게이션 안 켜? 준호가 대답했다. 아, 대충 아는 길이야. 정인아의 원룸 앞에 차가 멈췄다. 정인아가 서둘러 내리며 인사했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들어가 볼게요. 그녀가 건물 안으로 사라진 후 부부만 차에 남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자주 와본 길인가 보네. 준호가 시동을 끄며 말했다. 무슨 소리야? 수연이 그를 똑바로 봤다. 내비게이션도 없이 정확히 찾아왔잖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오해하지 마. 정말 우연이야.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뭐가 우연이야? 매일 그 시간에 회사 앞에 나타나는 것도? 준호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봤다. 너 알고 있었어? 수연이 가방을 들며 말했다.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그녀가 차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준호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수연아,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수연이 팔을 뿌리쳤다. 무슨 말을 하려고? 변명?
아니면 또 거짓말? 준호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정말이야. 수연이 차 문을 닫으며 말했다. 그래. 그럼 집에 와서 설명해. 전부 다. 수연은 먼저 택시를 잡아 집으로 향했다. 택시 안에서 그녀는 핸드폰을 꺼냈다. 갤러리에 저장된 CCTV 캡처 화면들을 하나씩 넘겨봤다. 준호와 정인아가 함께 있는 장면들. 이제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시간이었다. 집에 도착한 수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다. 30분 후 준호가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인아는 내가 도와줬던 학생이야. 그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어. 수연이 물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만나고 있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졸업하고는 연락 안 했어.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 취업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래서 추천서를 써줬어. 수연이 핸드폰을 꺼내 CCTV 화면을 보여줬다. 이것도 설명해. 매일 퇴근 시간에 데리러 가는 것도, 손 잡는 것도.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됐어. 더 듣고 싶지 않아. 수연이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준호가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는 아니야. 수연이 돌아봤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럼 뭐야? 대체 뭔데 이렇게 숨기고 거짓말하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설명하기 어려워. 하지만 불륜은 아니야. 맹세해. 수연이 차갑게 웃었다. 불륜이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불러야 해? 감정노동? 플라토닉? 준호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수연은 거실 소파에서 잤다. 아니, 잠들지 못하고 밤을 새웠다. 새벽 4시 그녀는 결심했다. 내일 정인아를 다시 불러야겠다고. 그리고 모든 진실을 들어야겠다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수연에겐 관계의 종말처럼 느껴졌다. 목요일 아침 이수연은 거울 앞에 섰다. 밤새 울어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평소보다 진한 화장을 했다. 거실에서 준호와 마주쳤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호가 먼저 현관문을 나섰고 수연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봤다. 회사에 도착한 수연은 곧바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열었다. 정인아의 긴급 연락처를 확인했다. 어머니 번호가 있었다.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는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정인아였다. 팀장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어요. 정인아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다. 수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앉아요. 할 얘기가 있으니까. 정인아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이 불안해 보였다. 수연이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안에는 CCTV 캡처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사진을 한 장씩 책상 위에 펼쳤다. 정인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설명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정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수연이 냉소적으로 웃었다. 그럼 설명해봐요. 왜 매일 남의 남편을 만나는지, 왜 손을 잡고 왜 몰래 만나는지. 정인아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고3 때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어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집도 잃고 전학까지 가야 했어요. 그때 선생님을 만났어요. 무료로 과외해 주신다고, 꼭 대학 가야 한다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은혜? 수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은혜를 갚는다고 유부남을 만나? 그것도 그 사람 아내 회사에 들어와서? 정인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에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다. 팀장님은 모르세요. 선생님이 저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하셨는지. 그때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연 팀장님이신가요? 저는 정인아 어머니입니다. 딸이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수연이 당황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정이나 어머니의 다음 말은 충격적이었다. 사실 제가 전화드린 건 김준호 선생님 때문이에요. 선생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커서요. 그때 저희 딸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를 도와주셨거든요. 병원비까지 대주시고 정말 은인이세요. 병원비? 수연이 되물었다. 네, 제가 그때 암 진단을 받았었거든요. 보험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려 했는데 선생님이 모든 병원비를 대주셨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것도 팀장님께는 비밀로 하시면서 전화를 끊은 수연은 멍하니 정인아를 바라봤다. 정인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팀장님께 부담 주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저도 숨겼어요. 하지만 정말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선생님은 저한테 아버지 같은 분이에요. 수연이 의자에 무너지듯 앉았다. 1,000만 원. 그때 준호가 갑자기 적금을 해약했던 게 기억났다. 투자한다고 했었다. 그게 이거였구나. 하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다. 그럼 왜 지금도 만나? 왜 손을 잡고? 왜 그렇게 친밀하게? 정인아가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사실 제가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일방적으로 고3 때부터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구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받아준 적 없어요. 늘 선을 지키셨죠. 그럼 왜 회사 앞에 데리러 오고? 수연이 물었다. 정인아가 대답했다. 제가 부탁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혼자 있기 무서워서. 선생님은 거절하셨지만 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그래서 가끔 만나서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수연은 머리가 복잡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이상한 죄책감이 뒤섞였다. 그녀는 정인아를 보며 말했다. 나가요. 그리고 오늘부로 회사에 나오지 마세요. 정인아가 놀란 눈으로 봤다. 팀장님,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사직서 써서 내일까지 제출하세요. 자진 퇴사로 처리해 드릴게요. 정인아가 울면서 나간 후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준호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왜 자신에게 숨겼을까? 신뢰는 이미 깨졌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다. 점심시간 수연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갔다. 바람이 차가웠다.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저녁집에서 얘기해요. 정이나 어머니와 통화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오후 2시 인사부장이 수연을 불렀다. 수연 팀장, 정이나 씨가 갑자기 사직서를 냈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다. 개인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인사부장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다. 그래도 너무 갑작스럽네요.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본인이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사부장이 한숨을 쉬었다. 알겠어요. 그런데 수연 팀장도 오늘 안색이 안 좋네요. 무리하지 마세요. 수연은 억지로 웃으며 자리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정인아의 자리는 이미 비어 있었다. 책상 위엔 사직서만 놓여 있었다. 수연은 사직서를 들어 읽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이 배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 3줄이었다. 퇴근 시간 수연은 회사를 나서며 주차장을 둘러봤다. 준호의 차는 없었다. 대신 낯선 검은색 세단이 한 대 서 있었다. 운전석엔 정인아가 앉아 있었다. 수연과 눈이 마주치자 정인아가 차에서 내렸다. 팀장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인아가 다가왔다. 수연은 차갑게 바라봤다. 뭔데요? 정인아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선생님이 쓴 일기예요. 팀장님에 대한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저한테 맡기셨어요. 만약 언젠가 팀장님이 오해하시면 드리라고. 수연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필요 없어요. 정인아가 간절히 말했다. 제발 읽어보세요. 선생님은 팀장님만 사랑하세요. 저는 그저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었을 뿐이에요. 수연이 봉투를 낚아채듯 받았다. 이제 가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정인아가 차를 타고 떠난 후 수연은 봉투를 열었다.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다. 첫 장을 펼치자
준호의 글씨가 보였다. 2018년 3월 15일. 오늘 전학생을 만났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 아이였다. 수연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남편이 되고 싶다. 수연은 수첩을 덮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준호의 선해, 정인아의 의존, 그리고 자신의 의심, 모든 게 엉켜 있었다. 집에 가서 준호와 마주하면 뭐라고 해야 할까? 지하철 안에서 수연은 다시 수첩을 펼쳤다. 중간쯤 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었다. 오늘도 수연이 늦게 들어왔다. 회사 일이 많은가 보다. 내가 도와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정이나 가족을 돕는 것도 수연이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돈 얘기는 못하겠다. 부담 줄까봐.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현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엔 캐리어가 들려 있었다. 수연아, 며칠 동안 좀 나가 있을게. 내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연이 그를 막아섰다. 안 돼. 도망가지 마. 오늘 다 얘기해. 준호가 캐리어를 내려놓았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다. 수연이 먼저 물었다. 1,000만 원. 정이나 어머니 병원비로 준 거 맞아?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수연이 그를 가로막았다. 그건 됐고 정이나와의 관계. 정확히 뭐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이가 너무 불안정해서 가끔 만나 상담해 준 것뿐이야. 하지만 내가 오해할까봐 숨겼어. 그게 더 큰 잘못이었어. 수연이 수첩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거 정인아가 줬어. 준호의 눈이 커졌다. 이걸 왜? 수연이 말했다. 당신이 맡겼다면서. 내가 오해하면 주라고.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수연이 일어서며 말했다. 시간이 필요해. 당신이 선의로 한 일인 건 알겠어. 하지만 나한테 숨긴 건 용서가 안 돼. 준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피했다. 며칠 친정에 있을게. 그동안 당신도 생각해봐. 우리가 계속 함께 할 수 있을지. 수연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준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머리를 감쌌다. 그날 밤 수연은 짐을 싸며 생각했다. 선의와 거짓말 사이, 신뢰와 의심 사이. 그 경계는 너무 모호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전과 같은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금요일 새벽 이수연은 친정집 침대에서 눈을 떴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수연아, 밥 먹어야지. 이틀째 제대로 못 먹었잖아. 수연은 힘없이 일어났다. 거울에 비친 얼굴이 초췌했다. 어머니가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준호가 계속 전화하더라. 한 번쯤 받아주지 그래.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돼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7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대화로 풀어야지. 수연이 어머니를 바라봤다. 엄마 아빠도 다른 여자 도와준다고 엄마한테 숨기고 돈 쓰고 몰래 만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그건 상황을 봐야지. 하지만 준호는 바람 핀 게 아니잖니. 수연이 쓴웃음을 지었다. 마음이 간 건 똑같아요. 저보다 그 여자가, 그 가족이 더 중요했던 거죠. 어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다. 혹시 질투하는 거니?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인사부장이었다. 수연 팀장, 오늘 출근 안 하시나요? 정인아 씨 퇴사 처리건도 있고. 수연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개인 사정으로 오늘 연차 쓰겠습니다. 인사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도 안 좋으시던데. 수연은 괜찮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점심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다. 정인아의 어머니였다.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정인아 어머니가 죄송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호 선생님께 들었어요. 제 딸 때문에 두 분이 싸우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정인아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사실 오늘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우리 이나가 선생님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단 한 번도 그 마음을 받아준 적 없어요. 오히려 늘 팀장님 얘기만 하셨죠. 수연이 물었다. 남편이 저 얘기를 자주 했나요?
정이나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나도 포기했어요. 이미 작년에 선생님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럼 왜 계속 만났냐고 묻자 정이나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이나가 자해를 했어요. 몇 번이나. 아버지 사업 실패 후 우울증이 심해져서 선생님이 없었으면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정이나의 손목에 있던 반창고가 떠올랐다. 정이나 어머니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건 병원 진단서예요. 이나의 정신과 기록이랑 제 암투병 기록이요. 그리고 이건 선생님이 빌린 돈 증서예요. 팀장님 몰래 대출 받으신 거더라고요. 1,500만 원. 수연의 손이 떨렸다. 준호가 대출까지 받았단 말인가. 두 분 화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저 너무 착해서 거절을 못하셨을 뿐이에요. 정이나 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다. 이나는 이제 고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기로 했어요. 두 분께 더 이상 피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정이나 어머니가 떠난 후 수연은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봤다. 준호의 대출 서류를 보니 매달 50만 원씩 갚고 있었다. 그래서 최근 용돈이 부족하다고 했구나. 그런데도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다. 수연은 눈물이 났다. 분노인지 미안함인지 구분이 안 됐다. 오후 3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정이나 어머니가 갔다 왔다고 들었어. 이제 모든 걸 알았을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누군가를 도운 게 잘못은 아니니까. 다만 너에게 숨긴 건 정말 잘못했어.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알아. 수연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그때 또 다른 문자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팀장님, 정인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늘 저녁 6시 회사 앞 카페에서 잠깐만 시간 주세요. 그 후론 정말 사라질게요. 수연은 망설였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뭔가 끝맺음이 필요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가니? 수연이 대답했다. 정리하고 와야 할 게 있어요. 회사 앞 카페에 도착했을 때 정인아는 이미 와 있었다. 예전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이 더 어려 보였다. 수연이 앞에 앉아 정인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사실 드릴 게 있어요. 그녀가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수연이 물었다. 정인아가 대답했다.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한테 쓴 돈 제가 갚을 거예요. 이건 계약서예요. 매달 조금씩 팀장님께 직접 갚겠습니다. 선생님께는 비밀로 해주세요. 수연이 놀라서 봤다.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정인아가 작은 미소를 지었다. 다른 회사 최종 면접 봤어요. 연봉도 괜찮아요. 열심히 일해서 다 갚을게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예요. 수연이 봉투를 밀어냈다. 필요 없어요. 그건 남편이 결정한 일이니까. 정인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팀장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선생님의 친절을 이용했어요. 외로움을 핑계로 계속 매달렸죠. 팀장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아니, 알았기 때문에 더 매달렸어요. 행복한 가정이 부러웠거든요. 수연이 정인아를 바라봤다. 그녀도 상처받은 한 사람일 뿐이었다. 정인아 씨, 이제 그만 놓아주세요. 남편도 자기 자신도. 정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정말 놓을게요. 새 출발할 거예요. 팀장님도 선생님을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은 팀장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카페를 나온 수연은 회사 건물을 올려다봤다. 자신의 사무실이 있는 층이 보였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준호에게 전화했다. 긴 신호음 끝에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수연아, 수연이 말했다. 오늘 밤 집으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집으로 가는 길, 수연은 많은 생각을 했다. 신뢰, 사랑, 선의, 거짓말.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준호는 잘못된 방법을 택했지만 그 마음만은 진짜였다는 것. 그리고 자신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저녁 8시 준호가 집에 왔다. 초췌한 얼굴, 그을린 눈가. 이틀 동안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긴 침묵 후 수연이 먼저 말했다. 대출받은 거 알았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 가족을 보니 예전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났어. 사업 실패하고 무너지셨을 때 그때 누군가 도와줬다면 어땠을까 싶어서 미안해. 너한테 먼저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가 반대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수연이 준호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이었다. 당신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방법이 틀렸어. 우린 부부야. 숨길 게 아니라 함께 의논했어야지. 준호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알아. 변명의 여지가 없어. 용서받을 생각도 없어. 그저 수연이 물었다. 준호가 그녀를 바라봤다. 그저 내가 떠나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다시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시간이 필요해. 당장은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노력해볼게.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말 다시 기회를 주는 거야?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신 조건이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든 숨기지 마. 그리고 정인아와는 완전히 연 끊어. 준호가 간절히 대답했다. 약속해. 뭐든 할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서로를 안지는 않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됐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치유의 시간은 시작됐다. 하지만 수연은 몰랐다. 며칠 후 더 큰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걸. 월요일 아침 이수연은 일주일 만에 출근했다. 사무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김대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팀장님, 그동안 큰일이 있었어요. 정인아 씨 관련해서 감사팀에서 조사가 나왔었어요.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감사팀이요? 왜? 김대리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누군가 제보를 했대요. 정인아 씨가 팀장님 남편과 특별한 관계라고. 부적절한 채용이었다고. 수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가 그런 제보를? 김대리가 망설이다가 말했다. 박 과장이에요. 이번 승진에서 밀렸잖아요. 앙심을 품고 수연은 곧바로 인사부장실로 향했다. 부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그녀를 맞았다. 수연 팀장, 들었죠? 감사팀에서 조사 결과를 오늘 오후에 발표한대요. 일단 팀장님도 소명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수연이 담담하게 물었다. 혹시 정인아 씨도 조사받았나요? 인사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금요일에 감사팀에서 연락했대요. 그런데 이상한 게 정인아 씨가 모든 걸 부인하지 않았다더군요. 오히려 본인이 일방적으로 접근했다고. 팀장님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진술했대요. 수연은 놀랐다. 정인아가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돌린 것이다. 점심시간 수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수연아, 학교에도 감사팀이 왔어. 나도 오후에 교육청으로 불려가.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 조사한대. 수연이 물었다. 정인아 씨가 뭐라고 진술했는지 알아?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말할 거야. 오후 2시 감사팀 회의실. 수연이 들어가자 감사팀장과 직원 2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인아도 있었다.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이제 양측 대질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팀장이 정인아를 바라봤다. 정인아 씨, 김준호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진술해 주세요. 정인아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부서 있었다. 제가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따라다녔어요. 선생님은 계속 거절하셨지만 제가 협박했어요. 자해하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잠깐 수연이 끼어들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정인아 씨, 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정인아가 수연을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다. 팀장님은 모르세요. 이게 진실이에요. 감사팀장이 수연을 보며 말했다. 팀장님,
혹시 남편분을 감싸시는 건 아닌가요? 수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정이나 어머니가 준 병원 기록과 대출 서류였다. 이걸 보세요. 남편은 순수한 선의로 도왔을 뿐이에요. 정이나 씨 가족이 어려울 때 경제적 지원을 했고 정이나 씨의 우울증 때문에 상담을 해준 거예요. 불륜이 아니에요. 감사팀장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학생에게 개인적인 금전 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학생을 아내 회사에 추천했다는 것도. 수연이 답답한 듯 말했다. 그게 징계 사유가 되나요? 선의로 한 일인데. 그때 정인아가 갑자기 일어섰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선생님과 팀장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거짓말로 접근했고 제가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녀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건 제 자필 진술서예요. 모든 진실을 썼어요. 감사팀장이 진술서를 읽기 시작했다.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이건 정인아 씨,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정인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고3 때 아버지 빚 때문에 유흥업소에서 일해야 할 뻔했어요. 선생님이 그걸 아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수연은 충격을 받았다. 정인아가 이런 과거를 숨기고 있었다니. 정인아가 계속 말했다. 선생님은 저를 구해주신 거예요. 진짜 은인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은혜를 잘못된 감정으로 보답하려 했어요. 선생님은 끝까지 선을 지키셨는데 제가 계속 매달렸어요. 감사팀장이 한숨을 쉬었다. 복잡한 사안이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가 조사 후 결정하겠습니다. 모두 나가셔도 됩니다. 세 사람이 회의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정인아가 수연에게 말했다. 팀장님 죄송해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수연이 정인아의 어깨를 잡았다. 왜 그런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도 피해자인데. 정인아가 쓸쓸하게 웃었다. 피해자요? 아니에요. 전 가해자예요. 행복한 가정을 흔들었으니까. 이제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모든 책임을 지는 거요. 그때 준호가 복도 끝에서 나타났다. 교육청 조사를 마치고 온 것이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인아, 왜 거짓말을 한 거야? 내가 협박했다니. 그게 무슨. 정인아가 그를 가로막았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세요. 다 끝났어요. 정인아가 돌아서려는 순간 수연이 그녀를 불렀다. 정인아 씨. 정인아가 돌아봤다. 수연이 말했다. 당신도 우리도 모두 실수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만 자책하세요. 새 출발하세요. 진짜로. 정인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준호와 수연만 남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 내가 더 단호했어야 했는데. 수연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 잘못만은 아니에요. 나도 정인아 씨도 모두 각자의 이유가 있었던 거죠.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한 발 물러섰다. 아직이에요. 수연이 말했다. 시간이 더 필요해요. 상처가 너무 깊어서.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기다릴게. 평생이라도. 두 사람은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갔다. 복도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저녁 무렵 수연은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테이블에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정인아의 어머니가 보낸 것이었다. 수연 팀장님께 오늘로 저희는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나도 새 직장을 그곳에서 구했어요. 다시는 서울에 올라오지 않을 거예요. 두 분의 관계가 회복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문자였다. 오늘 일로 당분간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을 것 같아. 시간이 생기니 우리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보자. 사랑해. 수연은 답장을 썼다가 지웠다. 그리고 다시 썼다. 알았어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게요.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의 소리였다. 상처는 아물겠지만 흉터는 남을 것이다.
밤 11시 준호가 집에 들어왔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수연이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담요를 덮어줬다. 그리고 옆에 앉아 아내의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의 속삭임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새벽 2시 수연이 눈을 떴다. 준호가 바닥에 앉아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일어나 준호의 어깨를 흔들었다. 일어나요. 침대로 가요. 준호가 눈을 뜨고 아내를 바라봤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다. 각자의 침대에 누웠지만 같은 공간에 있었다. 어둠 속에서 수연이 말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준호가 대답했다.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거야. 아니, 꼭 해야지. 수연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정인아 씨 말고도 도와준 학생이 더 있었어요? 준호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한 명 더 있었어. 수연이 몸을 돌려 그를 봤다. 누구? 준호가 말했다. 2년 전에 자퇴 위기였던 남학생. 지금은 대학 잘 다니고 있어.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또 숨긴 게 있어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이제 없어. 정말이야. 하지만 준호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 받은 한 통의 편지를, 그 남학생이 보낸 편지를. 선생님, 정이나 누나 일로 힘드시죠?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 편지는 아직 준호의 가방 속에 있었다. 3개월 후, 봄, 이수연은 회사 옥상 정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감사팀 조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고 준호의 정직도 한 달 만에 풀렸다. 정인아는 고향에서 새 직장에 잘 적응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팀장님, 회의 시간이에요. 김 대리가 불렀다. 수연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그녀의 왼손 약지엔 결혼 반지가 다시 빛나고 있었다. 한동안 빼두었던 반지를 일주일 전에 다시 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장을 보고 집으로 향했다. 오랜만에 요리를 하기로 한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나왔다. 벌써 시작했어? 내가 하기로 했잖아. 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냥 재료 손질만 해놨어. 같이 하자.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제육볶음을 만들었다. 준호가 팔을 썰다가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 작년에 도왔던 그 남학생 기억나? 장학금을 받았대.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됐네요. 이번엔 비밀 없죠? 준호가 아내를 바라봤다. 없어.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야. 약속해. 수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봤다. 믿을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준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다. 따뜻했다. 식사를 하며 수연이 말했다. 사실 오늘 정인아 씨한테 편지가 왔어요. 준호가 놀란 듯 봤다. 뭐라고 했어? 수연이 편지를 꺼내 읽었다. 잘 지내고 있대요. 새 직장에서 인정받고 있고 치료도 계속 받고 있대요. 그리고 미안하고 감사하다고. 준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도 가끔 그 아이가 걱정돼.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야. 수연이 말했다. 답장 쓸 거예요. 잘 지내라고. 그리고 가끔 안부 전해도 된다고. 준호가 놀라서 봤다. 정말? 괜찮아?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정리됐으니까요. 그 사람도 우리도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다만 완전히 단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른이니까. 준호의 눈가가 붉어졌다. 수연아. 수연이 그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울지 마요. 된장찌개 짜져요. 두 사람은 웃었다. 어색하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다. 식사 후 거실에서 TV를 보던 중 준호가 말했다. 이번 주말에 여행 갈까? 오랜만에 둘이서. 수연이 고개를 돌려 그를 봤다. 어디로요? 준호가 대답했다. 내가 좋아하는 동에. 해돋이 보러 가자. 새로운 시작이니까. 수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가요.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살짝 감쌌다. 이번엔 수연이 피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렇게 소파에 앉아 있었다.
TV에선 어떤 드라마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집중하지 않았다. 밤 11시 잠자리에 들기 전 수연이 말했다. 있잖아요. 준호가 대답했다. 응? 수연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다. 우리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부부 상담 말이에요. 준호가 옆에 누우며 대답했다. 좋아. 뭐든 할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천장을 바라봤다. 수연이 말했다. 아직도 가끔 화가 나요. 왜 나한테 숨겼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준호가 대답했다. 알아. 내가 바보였어. 너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준 거지. 수연이 몸을 돌려 준호를 봤다. 앞으론 어떤 일이든 같이 결정해요. 혼자 짊어지지 말고. 준호도 몸을 돌려 아내를 마주봤다. 약속해. 그리고 사랑해. 수연이 작게 대답했다. 나도요. 1년 후 수연은 인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준호는 교감 자격 연수를 받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가끔 상담을 받았고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다. 완전하진 않지만 노력하고 있었다. 어느 날 수연은 우연히 정인아의 SNS를 봤다.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다. 웃고 있는 모습이 밝아 보였다. 게시물 하나가 올라와 있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오늘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수연은 좋아요를 누르고 화면을 닫았다. 그날 저녁 준호와 함께 산책을 하며 수연이 말했다. 있잖아. 우리 아이 가져볼까? 준호가 놀라서 멈춰섰다. 정말? 수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 우리 둘 다. 준호가 아내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계속 걸었다. 노을이 지고 있었다. 상처는 흉터가 되었지만 그것도 그들의 일부였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정인아였다. 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 출발합니다. 행복하세요. 수연은 답장을 보냈다. 당신도 행복하세요. 그리고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다. 준호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되었다. 실수와 용서, 상처와 회복,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일부였다. 마지막으로 수연은 생각했다. 완벽한 사랑은 없다. 하지만 노력하는 사랑은 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집 현관에 도착한 두 사람. 준호가 문을 열며 말했다. 우리 집이다. 수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요, 우리 집. 문이 닫히고 불이 켜졌다. 평범한 부부의 평범한 저녁이 시작됐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전부였다.